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한국 간대요. 어머, 정말? 요즘 다들 한국 이야기뿐이더라. 인천공항 1일 입국자 수가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 유럽발 항공편 승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스위스의 한 대 가족 20명이 한국을 다녀간 후 그들의 마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 300명이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고 레이캬비크 공항에는 아이슬란드인들이, 취리히 공항에는 스위스인들이, 오슬로 공항에는 노르웨이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전역에 한국 열풍이 폭발한 겁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포착한 영국 BBC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특파원 사라 윌슨을 급파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라 기자는 일주일간의 취재 끝에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MIT 교수, 하버드 의사,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를 포함한 엘리트 3,000명이 한국행을 결정했을까요? 오늘은 BBC 특파원 사라 윌슨이 직접 목격한 전 세계가 충격받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영국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지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현장부터 도쿄의 기술 혁신,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까지 아시아의 굵직한 변화들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했지요. 그동안 수십 개 도시를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던 그날만큼 강렬한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본사로부터 긴급 취재 지시를 받은 건 여름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대 가족 20명이 한국을 다녀간 뒤 북유럽 전역에서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거예요. 편집장은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본질적인 변화인지 말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트렌드를 봐왔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좌석 곳곳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든 승객들이 보였고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수십 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 단 15초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20년간 수십 개국을 다녀본 저였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심사는 처음이었지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평균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하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줄이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 전통문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안내원들이 외국인들에게 한글로 이름표를 만들어주고 있었고 전통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제 옆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나는 무대였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은 그저 통과하는 공간일 뿐이지만 여기는 달랐지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문화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작동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맬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티켓 자동 발매기가 다국어를 지원했고 신용카드는 물론 모든 결제 수단이 가능했어요. 카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 구매가 완료됐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5분 후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지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이 걸렸어요. 런던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확성이었어요. 출발 시간도 정확했고 도착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 내부는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수백 개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과 방향 표시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 규모와 체계에 압도당했지요. 서울 지하철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2분에서 3분이었어요. 런던 지하철은 평균 5분인데 말입니다.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다국어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지요. 누군가 나이 든 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강요나 규칙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였어요. 명동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보행자 전용 거리에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지요.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한 환경, 친절한 사람들,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지요. 첫날부터 제 취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긴 비행과 낯선 환경 탓인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유럽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직원이 편의점을 추천하더군요. 24시간 운영되고 따뜻한 음식도 판다는 설명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며 호텔 근처를 걸어 나갔습니다. 불과 2분 거리에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이 보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열대에는 삼각김밥부터 도시락, 컵라면까지 수십 가지 음식이 가득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었고 먹을 수 있는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더군요. 직원은 친절하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골라 데워 먹었는데 그 맛이 놀라웠어요.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기엔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밥은 갓 지은 것처럼 따뜻했고 반찬도 신선했지요. 가격은 3,000원 정도였는데 영국 돈으로 환산하면 2파운드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지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혼자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요. 택시를 타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녀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호텔 주변을 30분 정도 산책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밤거리를 걷는 동안 단 한 번도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공원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벌써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말이에요.
명동 거리를 다시 찾았을 때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자 메뉴판이 뜨고 터치 몇 번으로 주문이 완료되더군요. 결제도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3분 만에 커피가 나왔어요. 계산대에 줄 설 필요도 없었고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편리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명의 여성이었는데 나이대가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과 4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로 보였는데 그 관계가 참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대부분 각자의 공간을 중시하고 가족이라 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니까요. 오후에는 홍대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독특한 카페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K-팝 댄스 학원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댄스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강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일본인 중년 여성부터 유럽 청년, 동남아시아 10대까지 모두가 같은 안무를 배우며 웃고 있었지요.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강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며 수업을 진행했어요. 어색하게 남아 따라해봤더니 옆에 있던 프랑스 청년이 웃으며 격려해 주더군요. 1시간 동안 수업이 끝나고 나니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음악과 춤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찜질방을 체험하기로 했어요. 입구에서 옷과 타월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에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까지 있더군요. 먼저 뜨거운 황토방에 들어갔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5분쯤 있다가 나와서 시원한 얼음방으로 들어갔지요. 온도 차이가 극명했지만 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휴게실에는 사람들이 335 모여 앉아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온 관광객이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사우나의 본고장이지만 솔직히 여기가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시설도 다양하고 편안하다면서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안다는 것을요. 바쁘게 살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안전함과 편리함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특별한 계획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가족이 지도를 들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부모와 세 아이로 구성된 5식구였지요. 그 순간 한 대학생이 다가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큰 배낭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등교길인 것 같았어요. 학생은 휴대폰 번역 앱을 꺼내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디로 가려는지 묻고 지도를 확인하고 함께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호기심에 뒤따라갔습니다. 학생은 인도네시아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2번이나 갈아탔어요.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하는 거였지요. 30분쯤 지나 목적지 근처 역에 도착했고 학생은 역에서 나와 실제 건물 앞까지 그들을 데려다 줬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족이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자 학생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따라잡아 인터뷰를 청했지요. 영국 BBC 기자라고 밝히자 학생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면서요. 학교 늦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대답하더군요. 수업까지 시간이 있고 자신도 외국 여행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출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쁜 아침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낯선 이들을 도운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어떤 과자를 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가가 인기 제품들을 골라주더군요. 관광객이 고맙다며 여러 개를 사자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사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제가 외국인 걸 알아차리고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셔서 영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지요. 그는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 유명한 맛집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에 맛집 위치를 표시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요금을 받으면서 즐거운 여행 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팁을 주려 했지만 손을 저으며 거절하더군요. 우리나라 좋게 봐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면서요. 차에서 내려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 의구심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 나흘째 되던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무리한 일정이 겹쳐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지요. 열이 나고 목이 아팠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프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니 근처 병원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심지어 예약까지 대신해 줬어요. 10시에 가면 되고 걱정하지 말라며 통역 서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병원으로 향했지요. 병원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놀랐습니다. 접수대에서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은 능숙하게 영어로 안내했어요. 대기실은 편안했고 10분도 안 돼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으시길래 증상을 설명했지요. 의사는 차분하게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목을 확인하고 폐 소리를 들었어요. 급성 인두염이라고 하시더군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약 처방해 주겠다면서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불안한 표정을 알아차리고는 옆에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먹으면 되고 이틀 정도면 좋아질 거라면서요. 그녀는 약봉투에 영어로 복용법까지 적어줬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도 당부했지요. 수납을 할 때 더 놀랐어요. 진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았으면 몇 배는 나왔을 금액이었지요. 약국도 병원 바로 옆에 있어서 편했습니다. 약사도 영어로 복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픈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숙소로 돌아와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정말 좋아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몸이 회복되자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강남역 근처를 탐방했어요. 지하 상가에 내려갔는데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개의 상점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지요.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외국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영어로 된 한국 문화 소개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더군요. 한 권을 집어들고 읽는데 직원이 다가와 편한 곳에 앉아서 읽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1시간쯤 책을 읽으며 쉬었습니다. 아무도 책을 사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하게 있다 가라는 분위기였지요. 책을 구매하고 나오는데 직원이 북마크를 선물로 주더군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북마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 효율, 안전, 청결. 이 4가지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춘 나라였습니다. 5째 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입구에는 한복을 빌려주는 대여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지요. 대여점 주인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한복을 고르는 내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우리의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면서요. 색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입는 방법에도 예의가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연두색 치마와 하얀 저고리를 추천하셨습니다. 젊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색이고 봄날의 생명력을 담은 색이라면서요. 치마를 입는 방법부터 저고리를 여미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지요. 고름을 묶는 방법도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평소 입던 옷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곡선이 주는 부드러움과 색감이 주는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요. 한복은 어떤 사람이 입어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옷이라면서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한국의 궁궐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 광경은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졌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지만 한복을 입은 순간 모두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서 한 유럽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와 두 아이가 모두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딸아이는 치마를 이리저리 휘날리며 좋아하고 있었지요. 다가가 말을 걸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왔고 딸이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 여행지로 한국을 택했다고요.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마지못해 왔는데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다면서요. 역사도 깊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을 이렇게 살아있게 보존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요. 독일도 역사가 깊은 나라지만 전통 의상을 이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경복궁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세계와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전통을 박제화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서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둘러앉아 감상하고 있었어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지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용수들이 인사를 하고 내려가려는데 한 어린아이가 무대로 뛰어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지요. 무용수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용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고 자신의 부채를 보여주었어요. 아이가 신기한 듯 부채를 만지자 무용수는 부채를 펼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도 미소를 지었지요. 궁궐 한쪽에는 전통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수 있고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을 두드려보고 장구를 쳐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한 코너에서는 전통 매듭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방문객들에게 매듭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저도 앉아서 배워봤지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알려주셨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아름다운 매듭이 완성된다면서요. 급하게 서두르면 엉망이 된다고 하셨지요. 30분쯤 걸려서 간단한 매듭 하나를 완성했는데 뿌듯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의미가 있을 거라면서요. 손수 만든 매듭을 손에 쥐고 보니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세심하고 정성스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경복궁을 나와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찻집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한 찻집에 들어갔는데 내부가 한옥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 방바닥에 앉았지요. 따뜻한 온돌이 느껴졌습니다. 전통차 메뉴를 보니 대추차, 유자차, 오미자차 등 다양했어요. 대추차를 주문했더니 주인이 직접 차를 내려주시더군요. 대추를 끓여서 만든 차라고 하시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지요.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따뜻함이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인사동 거리가 보였지요. 전통 건물과 현대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지요?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둘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면서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어요. 수백 년 된 건물 옆에서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통 한복을 입은 채로 현대 도시를 거닐고 있었지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엄청난 활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음식 냄새, 상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현대적인 백화점이나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요. 여기에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빈대떡을 굽는 좌판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보였지요.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빈대떡을 보며 기대에 찼어요. 녹두와 숙주나물, 돼지고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되어 빈대떡을 받았는데 갓 구운 것이라 뜨거웠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지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에도 비슷한 요리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재료의 신선함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지요. 다음은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빨간 떡볶이를 보고 망설였어요. 너무 매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권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예상대로 매웠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고소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조합이었지요. 매운맛 뒤에 단맛이 올라오고 그 뒤에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어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물을 찾았더니 옆 가게 아주머니가 시원한 식혜 한 잔을 가져다 주더군요. 돈을 내려고 했지만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마시라면서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런던에서는 아니 유럽 어디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주는 거였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손님이 불편할까봐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그 따뜻함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순대 가게로 이동했어요. 순대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이라 주저했지요. 검은색이 섞인 독특한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주인이 직접 한 조각을 집어 제 앞에 놓으며 권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는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지요. 주인이 소금과 양념장을 더 가져다 주며 이렇게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알려주더군요.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맛이 배가 됐습니다. 김밥 가게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계셨어요. 60년 넘게 김밥을 말아왔다고 하시더군요. 김 위에 밥을 펴고 그 위에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 계란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말아서 썰어내는 모습이 예술 같았습니다. 한 줄에 1,000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영국 돈으로 70펜스 정도였어요.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지요. 그 정성과 재료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할머니께 물었어요. 이 가격으로 장사가 되시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면서요. 이 일을 60년 넘게 해왔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의 미소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는 사람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생각했지요. 저 손이 만들어낸 김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호떡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반죽을 철판에 올려놓고 눌러서 납작하게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갓 구운 호떡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안에서 뜨거운 설탕 시럽이 흘러나왔지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만두 가게에서는 찐만두와 군만두를 팔고 계셨어요. 찐만두를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속이 꽉 차 있었지요. 고기와 야채가 적절하게 섞여 있었고 만두피는 쫄깃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손맛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붕어빵 가게 앞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붕어 모양 틀에 반죽을 붓고 팥을 넣는 과정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지요. 저도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팥이 가득했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지요.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모두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어요. 많이 팔려고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고 비싼 값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지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었고 정이 오가는 장소였으며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전통을 박물관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취재 마지막 날 특별한 인터뷰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온 대가족 20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제 취재의 출발점이었고 북유럽 한국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들을 만났지요. 가족의 가장은 60대 중반의 요한 밀러 씨였습니다. 취리히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의 아내, 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20명이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고 했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었지요. 요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녀의 권유였다고 했어요. 17살 손녀가 K-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20명이 한꺼번에 가는 여행이니 신중해야 했지요. 하지만 손녀의 간절함에 결국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웠다고 합니다. 2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는데 입국 심사가 순식간에 끝났다고 해요. 자동 심사대 덕분이었지요. 짐도 금방 나왔고 공항철도 표 사는 것도 간단했다고 합니다. 요한 씨의 아들 중 한 명인 마르쿠스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여행 셋째 날 큰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5살 막내 손주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서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 온 가족이 패닉 상태였다고 해요. 호텔 직원이 근처 소아과를 알려줬고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병원은 문을 열고 있었지요. 병원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영어로 증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아이를 꼼꼼히 진찰했고 독감이라고 진단했어요. 링거를 마치고 해열제를 처방해줬습니다. 1시간 만에 아이의 열이 내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거의 회복됐다고 해요. 마르쿠스 씨는 의사였기에 한국 병원 시스템을 더 세밀하게 관찰했다고 합니다. 진료 기록이 디지털로 관리됐고 약국과의 연계도 완벽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놀란 건 비용이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스위스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팠던 사건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해요. 위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또 다른 아들인 토마스 씨는 교통 전문가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타는 순간 직업병이 발동했다고 하더군요. 배차 간격을 재봤는데 정확히 2분 30초였다고 합니다. 취리히 지하철은 5분인데 말이에요.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깨끗한 객차, 정확한 안내 방송,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20명이 함께 움직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승도 표지판만 따라가면 쉬웠다고 하더군요. 손녀인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17살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명동에서 쇼핑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 언니가 다가와 도와줬다고 해요. 영어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휴대폰으로 지도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요. 30분 넘게 걸린 거리였는데 언니는 괜찮다며 웃었다고 합니다. 엠마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진짜라는 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문화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요한 씨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여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었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더군요. 대여점 할머니가 20명의 한복을 일일이 골라주시며 색의 의미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어울리는 색이 있다고 하셨대요. 가족 전체가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데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광장시장에 갔다고 해요. 20명이 한꺼번에 음식을 주문하니 상인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으며 빈대떡을 20개나 구워주셨다고 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하더군요. 요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족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한국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각자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나눴다고 해요. 손주들은 벌써 다음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이웃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봤대요. 요한 씨는 한국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야기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이웃이 왔고 그 다음 날에도 누군가 찾아왔다고 해요. 모두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요한 씨는 사진을 보여주고 경험을 나누고 추천을 해줬다고 해요.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슈퍼마켓에서 우체국에서 사람들이 요한 씨 가족을 보면 한국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해요. 마치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이웃 5가족이 한국행 항공권을 샀다고 합니다. 2주일 후에는 10가족이 더 예약을 했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나자 300명이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여행사는 급하게 한국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체 할인까지 적용해서 판매했는데 일주일 만에 매진됐다고 해요. 추가 상품을 내놓자 그것도 순식간에 팔렸다고 하더군요. 마르쿠스 씨는 병원 동료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의사 세미나에서 발표까지 했다고 해요. 취리히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토마스 씨는 도시계획학회에서 서울 지하철 사례를 발표했다고 해요. 유럽 여러 도시의 교통 담당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서울시의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엠마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명으로 늘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K-팝 춤도 배우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김치까지 담가 먹는다고 하더군요. 요한 씨는 마을 신문에 한국 여행기를 기고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신문사에 전화가 빗발쳤고 요한 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라디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요한 씨는 기꺼이 응했고 가는 곳마다 한국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엘리자베스 여사는 요리 교실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수강생들이 열광했다고 해요. 한국 식품점에 김치와 고추장을 사러 가는 스위스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요한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문화. 이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놀라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줬고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라고 하더군요. 300명이 한국행을 결정한 건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요한 씨 가족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경험이 진짜였고 그 진심이 다른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였지요. 마지막 이틀은 특별한 취재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준비 중인 서구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만나는 일정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약 3,000명의 엘리트들이 한국행을 결정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통계였습니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첫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톰슨, MIT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35만 달러를 받던 개발자였어요. 작년에 한국으로 왔고 지금은 판교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10살 딸 때문이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딸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학교 총기 사건 뉴스가 끊이지 않았고 어느 날 자기 딸의 학교가 뉴스에 나올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초 딸의 학교에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학교 근처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급히 달려가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요. 아내와 상의했고 둘 다 같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였지요. 캐나다, 호주, 유럽을 알아봤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회사 동료가 한국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동료도 한국에서 2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대요. 안전하고 교육도 좋고 생활하기 편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한국을 조사했다고 해요. 범죄율 통계를 봤는데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우수했고 의료 서비스도 훌륭했어요. 무엇보다 IT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를 찾기도 쉬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탐색 여행이었지요. 딸을 데리고 강남 거리를 밤 9시에 걸어봤다고 해요.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결정했다고 해요. 여기라고. 이곳이 딸을 키울 곳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석 달 만에 판교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오히려 저축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월세만 4,000달러였는데 판교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저렴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졌다고 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학원도 혼자 다니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사라 존슨을 만났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과 의사였어요. 보스턴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사라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환멸을 느꼈다고 했어요. 환자보다 서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의료 소송 때문에 방어 진료를 해야 했고 보험 회사와의 씨름도 지겨웠다고 해요. 한국 병원 시스템에 대해 들었을 때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효율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자 중심이라는 평가였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단기 연수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2주간의 연수가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한국 병원은 정말 달랐다고 합니다. 전자의료 기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어요. 의사는 환자를 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한 번에 수만 달러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한국이 계속 생각났다고 해요. 결국 한국 병원에 지원했고 정식 채용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 정착해서 1년째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강남의 한 금융회사에서 데이비드 리를 만났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일한 금융 전문가였어요.
연봉 40만 달러를 받던 그가 서울로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번아웃이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전쟁 같았다고 해요. 출퇴근에만 하루 3시간, 주말에도 일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고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다고 해요. 의사가 말했답니다. 이대로 가면 50세도 못 넘긴다고요. 그때 회사에서 서울지사 파견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대요. 아시아 발령은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경력이 어디 있냐고요. 결국 서울로 왔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출퇴근은 지하철로 30분, 야근은 거의 없고 주말에는 가족과 한강공원을 산책한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위궤양이 나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판교 카페에서 만난 마이클 브라운은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공학 교수였습니다. 한국 대학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긴 지 1년 됐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연구 환경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구비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포기한 프로젝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연구 지원 시스템을 알게 됐다고 해요. 체계적이고 절차도 투명하고 지원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결과만 좋으면 다음 지원이 보장된다는 점이 좋았다고 해요. 한국 대학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민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국제학회에서 논문도 발표했고 특허도 2건 냈다고 합니다. 그들과의 인터뷰 후 더 많은 사례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재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준비 중인 서구 고학력 전문직이 약 3,000명에 달한다는 통계였습니다. MIT와 스탠퍼드 출신 엔지니어 500여 명, 아이비리그 출신 교수 200여 명,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800여 명, 금융 전문가 600여 명,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의 안전, 일과 삶의 균형, 효율적인 시스템, 합리적인 생활비. 이 4가지가 한국을 선택한 핵심 이유였어요. 저녁에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임스의 아내 리사도 함께 왔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반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게 두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매일 웃으며 학교에 간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사라는 한국에서 의사로서의 보람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서류 작업에 시달리지 않고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해요. 데이비드는 가족과의 시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닌다고 해요. 뉴욕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하고 지원도 충분하고 성과도 나오니 행복하다고 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한국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실리콘밸리에만 수백 명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안전한지, 정말 살기 편한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지. 제임스는 자신 있게 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권한다고 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만큼의 고학력 전문직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봉을 포기하고 왔어요. 그들이 찾은 건 돈보다 중요한 것, 안전과 평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아쉬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 밤거리를 걸으며 느낀 안전함, 대학생의 친절,
병원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 경복궁에서 본 전통의 아름다움, 광장시장에서 맛본 삶의 온기 스위스. 대가족의 감동, 그리고 이주한 엘리트들의 선택. 모든 순간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면세점 직원들이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끝까지 한국다운 모습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미래 도시의 완성형.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첫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효율성과 따뜻함, 첨단 기술과 전통, 경제 발전과 안전, 이 모든 상반된 가치들이 한국에서는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보고서를 쓰며 각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15초 만에 끝나는 입국 심사, 2분 간격으로 오는 지하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밤 11시에도 안전한 거리, 30분 동안 외국인을 안내하는 대학생, 합리적인 의료비, 600년 역사의 궁궐에서 한복을 입는 세계인들, 60년 동안 김밥을 만드는 할머니의 손길. 모든 디테일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수치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1일 입국자 22만 명, 스위스 마을에서 300명이 항공권 예매, 북유럽 전역의 한국행 러시, 서구 엘리트 3,000명의 이주 고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중반부에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요한 밀러 가족의 이야기, 제임스 톰슨의 선택, 사라 존슨의 만족, 데이비드 리의 삶의 질 향상, 마이클 브라운의 연구 환경 칭찬. 각각의 증언이 한국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후반부에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첫째, 안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범죄율, 밤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치안.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정확한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편리한 결제 시스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모든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미입니다. 낯선 일을 도와주는 대학생, 무료로 식혜를 건네는 상인, 손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할머니. 기술이 발달했지만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넷째, 조화입니다. 600년 된 궁궐 옆에 초고속 인터넷이 있고 전통시장 근처에 최첨단 병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길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손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발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며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관광객으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이주민으로. 그들은 한국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안전, 효율, 인간미, 조화. 이것이 바로 미래 도시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편집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다 읽고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지요. 전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인 뉴스로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공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동료 기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냐고 물었어요.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려울 거라고 했지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밤거리를 걸으며 느낀 자유로움,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조화로운 사회란 무엇인지. 그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북유럽을 감동시킨 한국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